작은 서점.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21세기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는 해죠. 새 천년도 벌써 4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매체들에서 21세기 최고의 책 리스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작은 서점도 새로운 천년의 25년을 기념하며 소박하게 21세기 최고의 책을 꼽아볼까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책. 네, 오늘은 작은 서점 오늘 이 책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세 분의 MD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자, 든든한 분들. 자, 인사는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하고요. 이후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한회, 김경영, 김유리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 좋은데요. 네, 훈훈한데요. 네. 아니, 그 MD 분들을 이렇게 처음 한자리에 모아봤는데 서로 다 이렇게 구면인가요? 어떻게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제가 처음 그쵸? 뵙는 거. 네. 김경희 MD님은 이 두 분을 다 처음 뵙는 거예요. 구한 MD는 잠시 지나가면서 뵀었고 김유리 MD님 처음 뵙고. 하지만 뭐 이렇게 인사는 이렇게 좀 뭐 많이 못 나눠봤지만 서로의 존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서로 뭐 성함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평판조회 한번 써볼까요? 어떤 분들인지.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구한의 MD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농담처럼 그쵸. 하지만 진실이 담겨 있는 뭐 교보문고의 아들이란 소문 뭐 다 너무나 유명하신 이번에 책도 내신. 네. 사실과 다릅니다. 얼마나 이 회사에 오래 다녔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하지만 뭐 칭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1세기 최고의 책이라는 야심찬 뭐 아까 소박하게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부터 올해 말일까지 연말 특집으로 21세기 최고의 책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책이든 영화든 외국에서는 뭐 이런 선정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우선 이 같은 유행을 주도한 거는요. 네. 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인데요. 그렇죠, 네네. 뉴욕타임스가 다 아시겠지만 2024년 여름에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뽑았거든요. 네. 아마도 내년에는 최고의 대중음악 앨범 100개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작년 여름에 발표한 목록이 반향을 꽤 일으켰어요. 높은 순위에 올랐던 책들이 판매 역주행을 달리기도 했고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책으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49위였고요.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15위, 가즈오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가 9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1위에 오른 책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뛰었는데 네.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방송 밀당의 고수인 거 알아요? 정말 우리 구한 MD님은 너무 착한 그 외모를 갖고 계시는데 안에 어떤 여우가 있으세요. 엄청난 밀당의 고수세요. 방송쟁이가 다 되시네요. 그거죠. 방송쟁이죠. 네. 배워야겠습니다. 왜 특히 MD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책을 읽고 선정하고 또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분들이라 누구보다도 굉장히 어떤 그런 유행이나 어떤 작품성에 예민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21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딱 골라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나름의 그 권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한 권을 고르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단 말이죠.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죠?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제일 늦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막 리스트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좀 지났었는데 네.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떤 책을 뽑을지가 진짜 엄청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딱 한 권만 뽑는 게 쉽지가 않아.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거의 막 인생책이라고 하는 그런 게 떠올릴 거 아니에요? 막 바로 한 번에 딱 안 떠올랐나요? 저는 오히려 네. 그 방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냥 쉽게 골랐어요.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네. 이 머릿속에 이 책의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최상단에 있는 여러 권의 책들 중에 한 권을 고르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 중에 마음 가는 거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막 뽑아. 아니에요. 그게 다 어차피 그 중에 한 권을 고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비등비등하니까 그 중에 한 권 골랐습니다. 어떠셨어요, 구한 MD? 저는 최고의 책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뽑으니까 그렇죠. 네. 고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뉴욕타임스 목록 보고 재밌어서 저도 나름대로 그때 뽑아봤던 게 있거든요. 네. 뭐 10종, 20종, 25종. 그중에서 3편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순수하게 네. 제가 정말 독자로서도 좋아하고 국내 출판계의 영향력도 많이 컸던 네. 그런 작품으로 최종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르신 책이 한번 각자 좀 밝혀볼까요? 제가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네요. 네. 저는 그 일본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2005년 작품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가장 오래 담당한 분야인 소설 중에 뽑는 게 맞겠다 생각했고요. 네. 그중에서 한 편을 편하게 빠르게 골랐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저희가 구한의 MD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책이 가공범. 가공범이었고 네. 그 가면 산장의 살인 사건은 최민석 작가였다. 맞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한다는 그 사전 정보는 있었는데 역시 용의자 X의 헌신을 골라오셨고 김유리 MD께서는 저는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존 버거의 A가 X에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제 청첩장에 실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네. 가장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라왔는데 이거는 네.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영 MD께서는 네, 저는 엘레나 페렌테의 나폴리 4부작 꼽았는데요. 네. 이게 좀 전에 제가 아무거나라고 말씀드려서 그거는 조금 취소하고 싶어요. 이게 농담이었고요. 저도. 네네. 이게 저에게 중요한 책들, 여러 권의 책들 중에 하나였고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4부작인데 그중에서 4부작 전체고요. 네, 오늘 전체고요. 너무 네. 많아서 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유리 MD 책부터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존 버거의 A가 X에게. 네. 네. 제가 존 버거가 사실 인생 최애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무척 좋아하지만 얼마나 고민이 되냐면 그 편집자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네. 무슨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나는 이런 거 물어봤을 정도로 고민이 좀 막 깊으셨군요. 네. 고민이 엄청 됐는데 제가 존 버거의 A가 X에게로 추천할까 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책이 2000년도에 나왔어요? 약간 그 질문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게 책이 나온 지가 영국에서 이제 네. 2008년이고 한국에서는 또 2009년이라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해가지고 다들 1990년대에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지가 약간 좀 보면 제가 오늘 책을 못 가져왔는데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테라코타 기법에 로 이제 그림을 그려진 그 네. 표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인물화로 그래서 약간 좀 고전 중에 고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네. 200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존 버거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죠? 이제 존 버거가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미술책으로 사실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요. 네. 미술 평론가이자 화가로도 활동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소설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1972년에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2000년대에 안 나왔기 때문에 탈락. 네네. 해서 고르진 않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제7의 인간이라든지 A가 X에게 모두 그 막시스트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뭐라고 해야 하나 주류에서 좀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나 동물에 대한 거를 이제 문화적 구조층에서 성실하게 성찰한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그래도 4반세기 최고의 책으로
뭐 본인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맨 처음에 떠올렸던 건 김경현 MD님이 골라오신 그 엘레나 피란테 책이 오.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 진짜로요? 이게 사실 저는 사부작으로 나온 게 너무 억울할 정도로 왜 사부작밖에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읽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네. 책이어서 재미 측면에서 있을 때는 진짜 엘레나 피란테를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또 후보군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도 이제 구하나 앤리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그 뉴욕타임즈 9위 했던 가지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인데요. 이건 또 2005년에 나온 소설인데 네. 지금 읽어도 정말 세련되게 그 복제인간이라든지 인간성과 비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었나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4번세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하면 아마도 존 버거의 A가 X에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사실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출판계 용어긴 한데 소위 말하는 그 서재 결혼시키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정이 두 사람이 합치면서 자기 서재를 이제 네, 한 방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걔네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 또 약간 네. 사인본이라든지 네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책이 이제 겹칠 때가 겹치는 있어요. 거 꽤 많지 않아요? 사실 내 배우자는 나랑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을 아무래도 고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거를 버려라. 서재는 너무 좁으니까 네 걸 버려라. 막 이렇게 설득시키는 가운데 네. 둘 다 버리지 못한 책이 한 1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가 X에게입니다.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네. 일단 네. 저희가 결혼할 때 청첩장 문구에 썼던 책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텍스트가 연애 편지이거든요. 이 네. 책이. 그렇다 보니까 둘이 연애할 때 서로 A가 X에게처럼 약간 따라하는 그런 아주 소소한 일상을 좀 보내서 약간 이 책의 의미가 좀 있었던지라 또 특이한 건 한국 작가 책 외에 해외 작가 책으로 유일하게 겹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남녀가 만나서 책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남편분이 책과 관련된 일을 네, 문화부 기자였어가지고. 그러면 네. 가능하구나. 네. 김경영 MD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책과 관련된 그 어떤 대화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나요? 아, 저요? 저 남편이 책을 싫어해요. 아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같은 추억을 공유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저는 김유리 엔디님 10권 얘기 아까 하셨는데 다른 목록도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겹치는 회식 자리에서 공개하기. 진짜 그것도 나름 이제 그 가정 사이에 있어서 베스트 10 뭐 이렇게 그렇죠. 나름 또 문화부 기자와 서점 MD가 고른 10권의 책. 구한 MD님은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책들이 이렇게 있나요? 저는 그것보다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말이 정말 처음 듣고 신선했는데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 약간 서재가 화형당할 뻔? 뭐 이건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거고 가능한 좀 책을 네. 줄이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었고 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듣고 있는 저랑 똑같으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떡해요. 너무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나중에 회식 때 하는 거예요. 다들도 이렇게 애환들이 있군요. 아니 이제 이 책이 A가 X에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연애 편지라는 게 인상적인데 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A가 X에게는 이제 여자 이름이 이제 아이다예요. 근데 아이다가 이제 연인인 사비엘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비에르가 이중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심지어 죽어서도 그만큼 더 감옥에 gat혀 있어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제목에서 알다시피 A가 아이다고 X가 아마 사비에르겠죠. 네, 아이다는 약사이고 사비에르는 정확한 직업은 나오지 않는데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현재 사비에르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결성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이제 gat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비에르의 답장은 간간히 이제 답장을 썼겠죠. 근데 아이다에게 보냈으므로 그 부분은 이제 안 나오는데 아이다의 답장에서 사비에르가 어떻게 답장했는지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매력적인 책이에요. 약간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건 이제 또 독자의 몫이니까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다의 편지에 사비에르 이야기가 그 편지지 뒤에 메모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 부분이 진짜 매력적인데 그 앞에는 아이다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랑 이제 연애의 감정이 담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뒤에 사비에르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라든지 반세기주의,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단상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 편지 뒤에 어떻게 보면 이념이 적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목소리 남기기도 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르코스나 뭐 프란츠 파농이나 우고 차베스 같은 운동가 정치인들의 말들을 좀 적어놓기도 해서 읽는데 아 사비에르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독자들이 유추할 수 있게 써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편지 뒤에 좀 거대한 이념을 새겨 넣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연애 소설이지만 네. 동시에 이제 투철한 사회 소설로 읽을 수 있는 자층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너무나 개인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소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넓게 펼쳐져가는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소설 속에 아이다나 사비에르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거나 어디에 사는지도 유추가 약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다가 사비에르를 부른 애칭도 터키어였다가 스페인어였다가 멕시코어였다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다 보면 아 터키 사람인가 아니면 스페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오히려 좀 나아가서 비지칙성이 네. 좀 한국말을 알았으면 존버거가 한국 사람 한국어로도 적었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성으로 확대되는 측면까지 좀 고려했기 때문에 네네. 뭐 아이다와 사비에르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의 모호한 부분이면서도 네. 좀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결혼할 때 청첩장 문구에 썼다면서요. 어떤 부분을 공개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예. 그 완벽한 건 그다지 매력이 없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건 결점들이지. 이 문장이에요. 이게 아이다가 이웃인 베드라는 사람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를 아이다가 듣자마자 연인 사비에르를 떠올릴 때 내가 먼저 뭘 생각하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눈이나 얼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손목에 사비에르가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떠오르면서 이제 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흉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점을 먼저 떠올리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해서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혹은 완벽한 미를 가지고 있다고 사랑하진 않고 오히려 결점을 사랑한다는 부분이 좀 더 로맨틱하게 느껴져서 이 문구를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또 사회 소설로 나아가서 읽으면 이 그 결점이라는 게 인간을 볼 때 노동력 1, 노동력 2 막 이렇게 환원해서 볼 수 있는 사회인데 네. 그냥 우리 자신으로 그대로 남기 위해서는 뭔가 흉터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흉터로 각인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더 문학적이기도 하고 네. 또 인간적이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달달한 연애 편지 소설이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좀 철학적인 면이 있는 책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이게 특히 소설을 시작할 때 존버거가 팔레스타인 작가인 가산 카나파니에게 바친다고 써져 있어요. 네. 이 작가가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거든요. 가산 카나파니라는 사람이요. 네. 그가 이제 1972년에는 차 폭파 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아마 그 폭파 사건을 일으켰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비에르가 아마 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일 것이다라는 게 사실 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강하게 드는 생각이고요. 좀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수많은 혁명가들이 사비에르처럼 살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그때는 약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끝에 가면 갈수록 아이다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독자들도 좀 깨닫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이제 그녀가 사비에르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로 이제 끝이 나긴 하는데 그녀에게 있어 그 포기하지 않음의 이유가 약간 사랑의 기억이라는 거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의 가장 훌륭한 무기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을 이제 번역한 선생님이 이제 김현우 선생님인데요. 네. 김현우 선생님이 다 이 존 버거 책을 엄청 많이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세련된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한 개인의 가장 사적인 감정과 전 지구를 폭력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정치 경제 체제를 하나의 세계 안으로 그려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매력을 느끼시거나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희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약간 문학적으로 한번 텍스트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 두 분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존 버거 작가의 책을 많이 읽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A가 X에게를 읽어봤어요. 읽으셨어요? 네. 김유리 MD님의 추천책이라고 해서. 항상 읽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다가 안 읽는 작가 한 2위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책을 읽고 나서 재밌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뉴욕타임스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거기에 좀 메일을 쓰고 싶더라고요. 거기 없었어요. 근데 왜 이거는 빠뜨렸냐고. 네. 이렇게 새로운 좀 발견을 할 수 있어서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네. 김경희 MD님 읽으셨어요?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네, 네. 저 읽은 지 오래돼서 약간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김유리 MD님 얘기 들으니까 또 다시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좋고 그러네요. 네. 이 책을 사반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은 이유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하자면 저희가 참 책도 선정해야 돼. 이걸 또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준비해 오셨죠? 네. 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좋다. 네. 자, 김유리 MD님의 21세기 최고의 책 존 버거의 A가 X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세 분의 M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한의 MD님의 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고민한 책이 두 편이 더 있습니다. 네. 우선 선정한 책은 용의자 X의 헌신인데 마지막까지 고민한 책은 영국 작가인 이언 맥큐언의 2001년작 속죄 그리고 미국 작가 길리언 플린이 2012년에 발표한 나를 찾아줘입니다. 세 편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우선 서사가 굵직한 이야기고요. 네. 따라서 세 편 모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영화 중에는 나를 찾아줘가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고의 책을 뽑는 기준이 모두 각자 다를 거잖아요. 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렇게 대중성이랑 작품성이 조화를 이룬 좀 균형감이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세 편을 최종까지 남겼고 네. 그중 한 편만 추린다면 네. 역시 용의자 X의 헌신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책을 고른 대표적인. 근데 벌써 여러 후보도 이렇게 압축해서 세 개 중에 하나 딱 보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의 포스가 좀 느껴지는 선정 소감이었습니다. 원래 책을, 이런 네. 리스트 만들고 막 확인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좀 계속 이어갈까요? 구한의 리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약간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네, 이 책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네. 어떤 이유에서 제일 애정하시는지. 그만큼 시가시노 게이고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작가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진짜 왜 우리가 대형 서점을 가면 항상 그 입구에 크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분의 책들인 것 같아요. 뭔가 1년에 한 두세 권씩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목으로 이렇게 간판에 있죠, 항상. 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소설 담당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가일 것 같은데 네. 김유리 MD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데요. 네. 제 판매 실적에 엄청난 도움을 준 작가거든요. 선정 이유가 또 그 이유도 있겠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왠지 좀
스승의 날이나 그 밸런타인데이 같이 좀 특별한 날이 되면 네, 왠지 생각나요? 왠지 좀 생각나고 약간 갈비 한 짝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분인데 아니 실제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이메일이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방송에서도 몇 번을 소개해 주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연결될 길이 없어요. 아 안타깝네요. 저는 좀 슬픈 게 네. 히가시노게이고 책이 나오면 네. 또 가시노 또 나왔네. 아, 이렇게 같은 작가 다른 느낌으로 이게 평가들이 다 다르구나. 저 시가시노게이고 미스터리의 최고 미스터리가 네. 그 왕성한 생산력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네. 과연 본인이 쓰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무슨 자기네 어떤 그 제자들 뭐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공장처럼 돌리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통화할 일이 있으면은 네. 작은 서점에 한번 나와서 이 창작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알려주시겠나요? 그 본인의 그 영업 비밀일 텐데. 근데 네. 일단 불러도 되나요? 네. 불러만 우선. 주시면 저희가 제가 빨리 1월을 저희 통달해서 네. 방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대작가인데 그럼요. 그날이 오기만을 한번 한번 이메일 주소부터 한번 수소문 해볼게요. 네, 아니 네. 이왕 말을 하셨으면 좀 지키도록 내년에는 꼭 한번 우리 작가를 모시고 얘기를 할 수 있길 네. 바라고. 아니 뭐 다작도 그렇지만 워낙 판매량이 높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뭐 1년에 뭐 억 단위로 팔린다면서요. 그 1년은 아니고요. 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네. 우리나라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소설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위도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었고요. 네. 그 일본에서는 2023년에 그 종이책만 계산해서 1억 부 판매를 넘겼습니다. 뭐 전자책을 다 빼고요. 그러니까 작가 활동을 모두 더해서 총합으로 1억 부를 넘겼던 거죠. 그래서 2023년에 1억 부 클럽에 들어갔고요. 와, 네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판매량만 높다면 이렇게 21세기 최고의 책으로까지 꼽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그 104편의 작품이 그 재미, 충격, 감동, 그 완벽하게 조화시킨 작품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데뷔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104편을 썼다는 게 그것도 다 다른 어떤 이야기 줄거리 서사를 갖고 뭐 창작의 뭐 귀신, 천재, 기계, 머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냈어라는 느낌을 안 주고 항상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을 골라오신 이 책이 뽑힌 구간의 리스트로 뽑힌 이유는 뭘까요? 저 우리나라 독자 사이에서 네. 시가시노게이고 3대 걸작하면은 네. 3편이 꼽히는데요. 다른 두 작품인 아기 그리고 백야행은 1990년대에 나온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용의자 X만 21세기 작품이라서 자연스럽게 골랐고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가장 폭넓은 독자들이 사랑한 책이고 네. 일본에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범위가 큰 상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최고의 대중문학을 선정하는 일본의 대표 문학상 하면 나오키상이라고 있는데요. 그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스터리로 좁혀서 전체 미스터리 중에 선정하는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네. 미스터리 안에도 장르가 되게 많거든요. 예. 거기서 본격 미스터리만 심사하는 본격 미스터리 대상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냐 하면 시가시노게이고 미스터리의 정점이라서 그렇고요. 한마디로 가장 시가시노게이고다운 작품입니다. 시가시노게이고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가시노게이고의 문학 세계를 요약하면 미스터리와 휴머니즘의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작품에 인간의 온기가 담겨 있고요. 항상 고뇌하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밌다. 용의자 X의 헌신은 이 모든 특징을 집대성한 작품이고요. 네. 이후에도 물론 멋진 작품을 많이 발표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읽고 나서 날카롭고 강렬하고 약간 뒷골이 얼얼해지는 그런 충격을 선사한 작품은 없어서 약간 고민하지 않고 이 책을 뽑았습니다. 아, 자 그러면 뭐
줄거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 정도만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책을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일단 줄거리는 다 뺐어요. 스포일러를 방지를 하려고요. 대신에 등장인물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것만으로도 작품의 매력을 전달하기에 충분하거든요. 네. 시가시노게이고의 대표 페르소나면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가 영사, 또 다른 하나는 탐정 갈릴레오인데요. 용의자 X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에요. 네. 갈릴레오 탐정 약간 좀 유치하고 만화 같은 느낌도 좀 들긴 네. 하는데 네. 그 사람의 본명은 유가와 마나부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입니다. 엄청난 논리와 직관으로 대학 동창 중에 형사가 있어요. 네. 그 형사한테 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범인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시가미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하고요. 네. 유가랑 대학 동창이에요. 둘 다 천재예요. 이 둘은 대학 수업에서 서로 알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문과생은 그 무슨 말인지 알 수조차 없는 전문적인 수학 이론을 토론하면서 네. 서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네. 둘 중에서 이시가미는 수수께끼를 내고요. 아까 탐정 갈릴레오는 수수께끼를 풉니다. 이 둘이 펼치는 최상의 대결을 독자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책입니다. 약간 왜 자강두천이라 그러잖아요. 네. 잠시간 두 천재의 어떤 막 대결, 막 거기 그 어떤 구도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천재 대 천재의 대결. 예, 예. 정확히는 수학 천재 대 물리 천재의 대결인데요. 네. 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네. 수학계의 최대 난제가 리만 가설이라고 있어요. 네. 야, 이거를 증명해보자 하면서 토론을 하고 막 5시간 동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벌이는 대결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간 두뇌 차력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율의 트릭. 막 소름 끼치는 대반전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지적인 활동이 계속 요구되는 미스터리군요. 네. 근데 제목도 좀 근사하잖아요. 용의자 X의 헌신. 오늘 보니까 아까 뭐 A가 X에게 뭐 약간 두 분이 어떤 그 의미를 좀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정말 시가시노 게이고의 네. 작품 중에서도 그렇고 네.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멋진 제목의 책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우선 용의자면은 미스터리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미지수를 뜻하는 X가 X, 들어가니까 그쵸. 왠지 더 멋있어요. 근데 왜 헌신일까요? 뜬금없이 네.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 소설 제목에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하고 독자는 책을 열게 되는데 네.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요. 이 제목이 그냥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한 것이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목도 최고고 내용도 최고인 정말 근사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용의자 X의 헌신 속에서 좀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근사한 문장 있으면 하나 좀 알려주세요. 이 역시 스포일러가 되니까 살짝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아껴두시네. 네. 네. 아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 문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재미가 반감될 수도 그럴 수 있어서. 있나요? 네. 근데 책을 읽으시면 이 말이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용의자 X의 헌신의 최고의 한 문장은 울게 내버려둬라입니다. 여기에도 눈물, 울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만큼 감성적인 호소가 큰 책이다.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책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책 소개하면 이제 막 줄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 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김유리, 구한우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영 MD의 순서 앞서 이제 우리 김유리 MD께서도 재밌게 읽었다고 하셨는데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거나 읽지 않으셨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나폴리 4부작이라는 것은 이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이거든요. 네.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그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폴리 4부작으로 불리고요. 각 권의 제목은 나의 눈부신 친구,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4권이 한국에서도 스테디셀러고요. 전 세계에서 받은 찬사가 화려합니다. 네. 저자가 엘레나 페란테라는 이탈리아의 여성 작가인데 이 나폴리 4부작이 나온 뒤에 전 세계에서 페란테 열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이 사실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대중적입니다. 안 네. 어려워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읽기 시작하면 이 페란테의 나폴리 세계관에 흠뻑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자신만의 가상서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 머릿속에 있는 가상서가에 나름의 분류를 해놓는데 이 책을 어디에 넣냐고 물을 때 저는 계급 횡단 코너에 넣거든요. 어디요? 계급 횡단. 그러니까 계급 횡단 네네. 코너에. 오, 네, 네네. 그 책은 늘 이어지는 맥락 네네. 안에 위치하고 이 책을 떠올릴 때 저는 그 계급 횡단 코너에 연결된 다른 책들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책들은 아니 에르노의 빈 옷장 네. 그리고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입니다. 저는 그 책들이 이 책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들 중에 고민하다가 이 책을 고른 거고요. 그 다 역작이고 함께 읽으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계급 횡단의 어떤 그런 그 의미라면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장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계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맞아요. 네, 우리가 계급 횡단에서 사다리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고민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지목된 예.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엘레나 페란테의 이제 그 소설도 우리 김유리님께서 너무 재밌다. 어떤 부분에서 김유리님께서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주인공이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엔 친구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열등감도 느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려져요. 근데 네. 그게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모두 겪었을 법한 감정이어서 약간 드라마 은중과 상영과 좀 비슷한 건가요? 그런 드라마의 플롯이 좀 약간 은중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비슷한 감정인데 그 감정을 이제 여고 시절에 많이 겪다 보니 네네. 확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매력적이다. 이거 저기 뉴욕타임즈 거기 들어가요? 네, 100권? 제가 아까 던져놓은 떡밥을 좀 회수를 해야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뉴욕타임스 1위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1위예요? 네, 이 책 나폴리 4부작 중에 첫 번째 책 나의 눈부신 친구가 1위를 차지해서 그때 판매 역주행을 굉장히 달렸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1위라면 오늘 반드시 이 방송 듣고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엘레나 페란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도 좀 그래도 아는 대로 좀 다 말씀해 보시지요. 네. 이게 엘레나 페란테가 은둔 작가예요. 이 작가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도 네. 필명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여성이고 나폴리 출신이며 고전 문학을 공부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페란테는 책 자체가 어떤 가치를 충족한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책은 한번 출간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자는 필요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네. 혹시 구한의 MD께서 좀 더 아는 정보가 있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네. 지금까지 이분의 얼굴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작가 사진을 쓴 경우를 여러 번 봤었어요.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엘레나 페란테의 연관 이미지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익명인 걸 모르고 막 썼다가 이렇게 아닌 걸로. 오류인 걸로 판명이 되고 이런 경우죠. 그게 이탈리아에서 이 정체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아마 후보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인가 봐요. 어떻게 네. 해요? 그 정도로 신비주의 작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꼭 굳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욕심이 생겼는데 네. 아까 시가시노 게이고 작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엘레나 페란테도 세계 최초로 네. 이 작은 서점에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공개해 주셔도 다 모시고 옵시다. 네, 세계적인 방송으로 한번 뻗어가 봅시다. 이렇게 네. 공수표를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 뭐 항상 그 희망은 꿈은 원대하게 펼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나폴리 사부작 워낙 페이지가 많고 방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간단히 좀 줄거리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4권이나 되다 보니 막 짧게 추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예. 최대한 제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화자는 엘레나 그레코예요. 책에서는 애칭으로 많이 불리는데 애칭은 레누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주인공만큼 중요한 인물이 엘레나 그레코의 친구 라파엘라 체룰로입니다. 레누가 이 친구를 릴라라고 부르거든요. 레누와 릴라는 나폴리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네. 둘의 유년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왜 우리 살면서 그 아까 김유리 M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경 쓰이는 친구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신경이 쓰이냐면 내가 너무나 잘하고 싶은 어떤 것을 이 친구가 노력 없이 잘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네. 레누는 지성의 욕구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네. 똑똑한 사람이고 싶어해요. 그리고 착한 모범생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아이입니다. 근데 릴라는 착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릴라는 못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성격이 엄청 세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타고나기를 영민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말하자면 천재 같은 거죠. 레누는 릴라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레누에게 릴라는 가슴 아프도록 매혹적인 친구입니다. 네. 레누는 릴라를 이기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지성적인 면 전체에서요. 레누에게 판단의 근거는 항상 릴라고 어떻게 보면 릴라라는 존재에게 많이 끌려다닙니다. 네. 근데 릴라도 지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났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레누에게서 또 다른 자신을 자극하는 어떤 면을 봐요. 둘은 서로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납작한 경쟁심만은 아니고요. 물론 경쟁심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을 고무시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 그러니까 둘은 충만한 자신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꼭 필요한 타인입니다. 근데 이 둘이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동네 자체가 중학교 이상 다니는 아이들이 잘 없거든요. 릴라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타고났지만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레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부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이야기고요. 네. 이 책의 배경에 1940년대부터 시작되거든요. 네네. 네, 이들의 인생사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엮인 유럽의 현대사 이야기 그리고 빈민가의 현실과 계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4권이 각각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읽었거든요. 네. 제가 추린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권은 대화, 2권은 계급 횡단, 네. 그리고 3권은 여성의 삶, 그리고 네. 4권은 인간의 삶입니다. 1권은 대화, 2권은 이제 계급 횡단, 네. 3권, 4권 키워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네. 내용을 품고 있나요? 네. 1권 대화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1권에서 레누와 릴라가 서로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이 평생 맺을 관계의 세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수많은 감정, 그러니까 질투, 동경, 부러움, 미움, 이기고 싶음, 서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얘보다는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화예요. 네. 저는 좋은 대화는 사람을 살고 싶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면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대화, 창의적이고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둘은 운 좋게 그런 상대를 유년기부터 찾은 거예요. 네. 그 대화가 다른 어떤 욕구보다 강렬해서 이들의 관계를 눈부시게 만드는 거죠. 그 대화에 대한 갈망을 잘 포착한 것이 1권이라고 생각하고요. 2권은 계급 횡단입니다. 2권에서는 레누가 학업을 중단한 릴라나 다른 가족, 친구들과는 다르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홀로 이 빈민가 나폴리를 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유학 간 대학에서 자신의 출신 계급과 자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이 문화적 계급의 괴리를 계속 느끼면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를 들면 고향에서 레누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약간의 존경을 받는 멋있는 지성인이지만 네. 학교에서 만난 짱짱한 배경을 가진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촌뜨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정체성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것은 배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너무 잘 그려냅니다. 그럼 3권과 4권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 3권에서는 레누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한 후 맞닥뜨리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말해요. 그 미묘하게 사회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고 기혼 여성이라는 역할에 갇혀버리는 상황. 네. 그 속에서 손발이 다 묶인 목각 인형이 된 것 같은 감정을 또 굉장히 잘 묘사합니다. 엘레나 페란테가 여성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의 결과가 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3권이라고 생각하고요. 4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인데요. 레누와 릴라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장년으로 가죠. 각자의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와 관련된 거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흰머리 형성한 나이가 되는데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4권까지 다 읽으면 네. 좀 뭉클해져요. 1, 2권의 그 유년기와 청년기의 이야기가 정말 먼 과거처럼 느껴지면서 네. 누군가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속속들이 봤을 때 느끼는 좀 서글픈 감정이 듭니다. 현실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당연히 엘레나 페란테 본인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이게 이 저자 이름도 엘레나 페란테고 네. 이 주인공 이름도 엘레나고 그리고 이 제가 2명의 등장인물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굉장히 현실감 있고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밝힌 적은 없어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엘레나 페란테가 쓴 글쓰기 책에 보면 페란테가 자신의 작품에서 현실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물론 이 캐릭터들이 워낙 생생하기도 하지만 문장의 힘이 굉장히 커요. 문장의 힘. 네. 이 책이 감정의 표현이 탁월한데요. 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용감합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면에서 어떤 그 진실 같아 보이는 문장 말고 사실 진짜 진실은 어떤 논리적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떤 진실한 감정은 오독될 가능성이 높은데 엘레나 페란테는 오독될 가능성 앞에서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을 씁니다. 저는 그런 게 거장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정말로 생활 같아 보이는 조화라서 시들지 않는 거 말고요. 시들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생활을 만들거든요. 그 거기에서 나오는 리얼리즘적 힘이 분명히 있는 소설입니다. 두 분은 이 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채롭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에 대해 약간 독특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책이 나왔을 때 이 회사에 후배님이 책을 먼저 읽었어요. 예. 여자분이셨고요. 책을 딱 읽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선배는 이 책 이해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소설 담당이고 책도 많이 봤는데 아니, 왜 이해 못한다는 거지? 네. 했더니 이렇게 그 두 친구가 네. 여성인 친구가 평생에 걸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큰 존재감을 평생 들이운다는 것이 남자는 이해 못할 거다.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1권을 읽어봤죠. 네. 네. 역시 네,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왜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평생 미치도록 왜 내버려 두는 거지? 저 같은 이렇게 효율지상주의자로서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김유리 MD님은 이 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작품은 뭐 다양한 독자에 의해서 그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4권을 다 읽으시면서 공감을 하셨어요? 저는 한 권만 읽고 1권만 1권만 읽고 공감을 했죠. 네. 나머지 더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김유리 MD님은 어떤 매력을 꼽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저도 1권은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순수하게 읽었고 네. 2권부터는 좀 뼈가 아팠던 게 저도 그 지방에서 익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사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애들이 뭐 발레 뭐
뭐 호두깎이 인형 보러 가자 이런 게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존재의 공연 자체를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건에 엄청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살면서 이제 엘레나가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라고 처음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폴리가 너무 시골이기도 하고 깡촌처럼 그려지는데 풍력배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처음으로 약간 지적으로 자기의 허영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나오는데 사실 전 대학생 때 똑같이 겪었어가지고 김유리 MD님의 인생책이네요.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운 것도 있어요. 1권보다 2권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 이건 좀 전 세계인의 최애 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빨리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는 이건 강추입니다. 남자들은 대학교에 갔는데 네.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잖아요. 네. 그럼 계속 그냥 야 너네 너네 동네에 뭐 있냐? 뭐 없지. 막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싸우고 놀리고 그러거든요. 남자들 정말 그 유치하면 일어나서 그거 50대 돼도 하는 거 알아요? 네, 너희 뭐 구내식당에 뭐 나오냐? 진짜. 뭐 극장 네, 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네. 농담으로 막 그러거든요. 참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우리가 성장기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조금 끄집어낼 수 있는 네. 재밌는 책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군요. 자, 오늘 그러면 맞아. 우리 왜 김유리 MD님만 시키고 두 분한테 그걸 안 했지? 자, 4반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은 이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용의자 X의 헌신 한 문장으로 재미와 감동과 충격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작품이기 때문에 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나폴리 사부작은 이 두 명의 캐릭터 안에서 나의 모습을 수백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아주 좋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존 버거 A가 X에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엘레나 페란타의 나폴리 사부작 오늘 세 분과 함께 한번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책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서점의 자랑, 보석 같은 작은 서점 크루 김경영, 김유리, 구한의 MD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저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